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에 뭐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 얘기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할 내용을 쭉 이제 하면서 그 뒤에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걸 좀 다시 복습을 하고 이어가는 걸로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할 주제가 뭐였냐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제 직접적으로 보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원래 쓰던,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쓰던 모형이 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쪽이 이제 화원 전까지 익숙한 모형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화원 전까지만 익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도 그 새로운 원자 모형이 나왔지만 그래도 우린 보의 원자 모형을 되게 많이 쓴다. 왜?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알아두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 가운데 원자핵이 있을 거면 그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껍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라는 게 보의 원자 모형의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냐, 여기 가장 안쪽 껍질인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더라 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전자가 총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더라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 껍질에도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네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걸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애초에 이제 옥텟 규칙의 옥텟, 그러니까 옥타라고 하는 이게 8을 뜻하거든? 원래 옥타라는 뜻이 8이야.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저 옥타곤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건 이제 우리가 팔각형이거든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옥타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숫자 8을 의미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8 규칙인 거지. 그래서 전자가 8개씩 들어간다, 그냥 그런 얘기. 사실 우리는 일단 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원래 뭐 전자의 전이가 어떻고 이런 거는 뭐 물리에서 더 깊게 다루면 되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딱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가 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전부였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원자 모형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 모형, 현대적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이건 이제 양자역학의 발전과 함께 나왔다고 했죠. 양자역학.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자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의 위치를 함부로 확정 지으면 안 된다 라는 게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정확하게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확률로서 접근하기로 한 거지. 그게 원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였는데, 근데 전자에 대해서 확률로서 접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난주에는 최대한 간단하게만 얘기했었지만, 뭐 이종슬리 실험 자체를 자세히는 몰라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자라고 하는 게 어떤 애냐면요, 되게 신기한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즉 관측할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린 눈으로 전자를 완벽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자를 관측하고 있을 때와 그리고 전자를 관측하고 있지 않을 때가 전자의 운동 상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자는 관측할 때는 관측할 때는 입자로서 작용을 하고요, 운동을 하고요. 관측을 안 할 때는 파동으로서 운동을 하고 작용을 해.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서로 달라져.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너희들이랑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보고 있을 땐 공부하고 안 볼 때 공부 안 하고 라는 뜻인 거나 마찬가지지. 그냥 딱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측을 하면 입자로 움직이고 관측을 안 하면 파동으로 움직이는 얘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 완벽하게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관측하는 동안 관측한 값으로 계산을 하잖아. 그래봤자 관측 안 할 때는 내가 계산한 것과 전혀
다르게 움직일 테니까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입자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입자라고 하지 말고 전자의 움직임을 계산하려고 한다고 쳐봐. 그래서 전자의 움직임을 계산을 하려고 했어. 그러면 전자의 움직임을 계산을 하려면 우리 이 전자의 움직임을 관측하면서 계산을 해야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전자의 움직임을 관측해서 계산을 해놓잖아? 그럼 그건 전자가 입자로서 존재할 때의 운동을 계산해 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관측 안 하고 있을 땐 파동이니까 우리가 계산해 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거란 얘기지. 이게 원래 이제 불확실성 원리의 기본이 되는 거고 양자역학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움직임을 계속 보면서 계산을 하는 이런 형태 대신에 그냥 관측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관측을 할 때든 하지 않을 때든 그냥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를 그냥 수억 개의 포인트를 다 얻어낸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였던 거지. 생각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어차피 계산해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는 게 안 될 거면 그냥 전자를 한 1억 번쯤 관측을 해. 그래서 그 1억 번 관측한 결과에 그 점을, 전자가 실제로 존재했던 위치를 전부 다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본다 라는 게 이제 요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생각했었던 포인트였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었냐, 이렇게 생겨먹은 게 관측이 되더라, 이렇게 생겨먹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되더라 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였냐면 우리가 과학자들이 관측을 한 1억 번 중에서 그러니까 9천만 번쯤, 그러니까 전체의 90% 정도에서는 이 구 안에서 다 점이 찍혀 있더라. 그러니까 점을 다 찍어 놓으니까 이 안에서만 다 점이 찍혀 있는 거야. 90%는. 사실 1억 번을 관측했고 그 중에 9천만 번이면 정말 많은 거 맞잖아요. 정말 많은 횟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횟수가 다 이 안에 규칙적으로 찍혀 있더라 라는 거였고, 그리고 나머지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10%인 나머지 1000만 번 있잖아. 이거는 이 밖에 찍혀 있긴 찍혀 있는데 아예 규칙성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무데나 찍혀 있는 거지. 그래서 요쪽은 일단 우리가 지금 규칙성을 알 수가 없긴 한데, 그래서 얘는 일단 무시하고 대신에 90%나 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그래도 이 안에서 관측이 되더라 라는 걸 발견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냐면, 이제 이거를 예전처럼 그냥 전자가 이 껍질에 돌아다닌다가 아니라 전자는 이제 이 안에를 전부 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요. 거기다가 꼭 이 안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밖에도 돌아다니긴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래도 전자가 90% 확률로는 이 안에서 발견될 정도로 그래도 외지가 나면 이 안에선 돌아다니는 게 좀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가는 건 아니지만 밖으로 나갈 일이 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안에 존재하고 가끔씩 이 밖으로 나가기도 해 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낸 궤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 오비탈이다 라는 게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였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오비탈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발견된 얘는 수소를 가지고 저렇게 그려본 거였고, 근데 이 좌표계가 뭐였냐면 공간좌표라고 하는 3차원 좌표계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좌표축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두 개로 끝이 아니라 Z축, 세 개의 좌표를 쓰는 공간에서의 좌표였고요. 그래서 얘는 원이 아니라 공 모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가 영어로 스피어니까 그걸 따와서 S오비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라는 것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고, 자 그러면 뒤에 이어서 가봅시다. 자 얘가 그러니까 이 S오비탈을 발견하게 된 게 결국 뭐 한 거냐면 수소 원자를 갖다 놓고 이 수소의 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본 거거든. 이 수소의 전자한테 이 전자의 그 1억 번 관측을 해가지고 점을 막 찍어가지고 얻어낸 결과가 저거라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수소 다음 똑같이 이제 이번엔 헬륨을 가지고 헬륨의 전자를 관측을 해봤어. 이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헬륨을 가지고 똑같이 그 수소한테 했던 것처럼 얘의 전자들을 1억 번 관측을 하는 거야. 근데 헬륨으로 1억 번을 관측을 했는데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저 구 하나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소랑 헬륨은 뭐 1억 번의 관측을 하든 몇 번의 관측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그냥 저 구 하나 나오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구해낼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수소랑 헬륨은 전체적으로 그냥 똑같아 보여. 그래서 여기서는 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일단 더 넘어가서 이 다음에 이제 리튬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리튬으로 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리튬의 전자들은 똑같이 관측 횟수를 이제 똑같은 관측 횟수, 저때 수소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관측 횟수를 가지고 관측을 했어. 그랬더니 리튬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9가 나와. 그래서 이 안에서 발견될 확률이 90%였어요. 그리고 이 밖에서 발견될 확률이 10%였고. 일단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이게 리튬의 2개의 전자에 대한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리튬은 전자가 총 몇 개지? 3개일 거 아니야. 리튬 3번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리튬이 이제 그 세 번째 전자가 되는 한 개 추가된 그 전자, 얘는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점을 찍어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이 공 모양이긴 한데 그 90%의 점이 찍히는 공이 원래 얘보다 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진 3개의 전자 중에서 2개는 요 좀 작은 공에서 움직이고요.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 원점이 원자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원점이 원자핵의 위치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원점, 원자핵 근처에서 좀 더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거 2개랑, 물론 밖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그거는 확률 10%로 나가는 건 일단 무시해주고 대부분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근데 요 나머지 하나는 아예 90% 확률로 움직이는 그 궤도 자체가 안에 2개보다 더 큰 궤도를 갖더라 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어차피 얘도 다른 오비탈 이름을 추가로 붙일 필요는 없는 게 생긴 건 어때?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생긴 건 똑같으니까 다른 오비탈 이름을 추가로 붙여주진 않고요. 그냥 번호를 붙여서 이제 구분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오비탈 앞에다가 제일 작은 구를 1s 오비탈 이렇게 붙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 그거보다 크게 나타나는 구를 이제 우린 2s 오비탈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불러주게 되더라. 그래서 우린 이렇게 s 오비탈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리튬 넘어가서 쭉쭉쭉쭉 가다 보면 나중에 나트륨 여기까지 가보잖아? 그럼 얘는 가장 안쪽 2개 전자가 갖는 궤도는 1s 오비탈, 그러니까 제일 작은 구 안에고요. 그 다음에 요 그거 말고 또 2개의 전자는 이 주황색 구 안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트륨은 총 11개의 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말고 6개의 전자가 추가로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리고 추가로 갖게 되는 지금 2개, 6개니까 10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서 여기 요 하나 추가된 전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 보어 원자 모형 입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보어 기준으로는 얘가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죠. 그리고 얘가 여기 이렇게 2개랑 요 6개까지 해서 요 8개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잖아. 그러니까 보어 기준으로 우리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다고 얘기할 요 놈은 오비탈 기준으로도 봤더니 더 큰 구형의 오비탈을 나타내더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 초록색은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여주면 되겠냐면 3s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지.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보의 원자 모형이랑 나름 비슷해. 그치? 그러니까 보의 원자 모형이라는 건 딱 껍질이 있어서 전자가 이 껍질에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개념이었으면 얘는 지금 s오비탈만 봤을 때는 1s 안에서, 2s 안에서, 3s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 약간 껍질이랑 그렇게 엄청 크게 차이 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지. 문제는 여기에 요 놈들입니다. 이 6개 전자. 그러면 이 6개 전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리튬이 세 번째 전자까지 얘기했었고, 그럼 그 다음에 베릴륨, 얘는 이제 4번이니까 두 개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얘는 이 두 개는 1s 오비탈, 그러니까 작은 구 안에서 90% 확률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이 베릴륨 나머지 두 개는 2s 오비탈, 그러니까 큰 구 안에서 똑같이 90% 확률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큰 의미가 없는데 넘어가서 붕소까지 넘어가 보면 얘는 두 개가 1s 안에서 발견되는 거 맞고 두 개가 2s 안에서 발견되는 거 맞는데, 여기에서 추가되는 한 개가 아예 다른 모양을 나타냅니다. 어떤 모양을 나타내냐? 똑같이 축을 놓고 얘는 여기서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 방법은 똑같아. s오비탈을 우리가 알아냈을 때처럼 이 전자의 관측을 엄청나게 여러 번 하고, 뭐 1억 번이면 1억 번 한 다음에, 그래서 그 1억 번의 결과를 점으로 찍었는데 얘는 그 90% 확률로 존재하는 곳이 딱 이 형태 안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물론 이 밖에서 나타나는 확률 10% 있지만 일단 그거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규칙성도 없고 하니까 무시해주는 거 일단 무시하고, 그러니까 얘는 아예 얘랑 형태부터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아예 다른 궤도네 해서 따로 이름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붙여주는데 p오비탈이란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우리 s오비탈은 9가 영어로 스피어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쳐도 얘는 왜 p오비탈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우리 한글로는 아령형 오비탈이라고 하거든요. 아령처럼 생기긴 했지. 근데 아령은 영어로 P로 시작한 단어가 아예 없지 않나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아령하면 그냥 영어로 생각하면 덤벨 정도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데 잘 모르겠어. 뭘까? 그래서 저게 아령에서 영어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저 P로 시작하는 다른 영어 단어로 해서 만든 거였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뭐 아무튼 궁금하면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아마 그냥 나올 거긴 해.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얘는 이제 p오비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건데요. 근데 이 p오비탈이랑 s오비탈이랑 그 뭐 추가적인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구분을 해보면서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s오비탈이랑 p오비탈은 생긴 것 자체 때문에 갖는 성질이 있습니다. 일단 s오비탈은 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 즉 공 모양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공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을 그냥 나눠줘. 그리고 이 공은 아무 무늬도 없고 아무 표시도 없어. 그냥 그런 공을 나눠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공을 똑바로 세워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냥 바닥에다가 멈춰있게만 세우겠죠. 그러니까 얘가 사람 같은 경우는 똑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거꾸로 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물구나무 서듯이 우리가 사람이 머리가 아래로 가게 하면 거꾸로 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공은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공은 위아래도 없고 앞뒤도 없고 양옆도 없고 방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공 자체가 원래 방향성이 없다라는 특징을 갖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보고 있는 p오비탈은 딱 봐도 어때요? 방향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잖아.
생긴 것만 봐도 얘는 방향성이 있어 보이잖아. 네.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원자핵 중심을 지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원자핵 중심은 안 지나긴 하는데 원래는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기본이 돼요. 전자 하나당. 근데 우리 10% 확률로 밖에 나가잖아. 그러면 나갔다 들어올 때 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사실 하나의 전자를 놓고 이 오비탈 밖으로 아예 전혀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만 나오긴 합니다. 근데 나갈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또 이쪽으로 있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이쪽으로 있다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렇게 그려지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이제 1억 번의 관측을 하는 결과를 그냥 점으로 찍어서 얻어낸 거니까 그냥 저렇게 얻어낸 거죠. 원자핵을 지난다라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긴 합니다. 전자가 원자핵을 지날 순 없지. 그래서 이제 p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갖게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붕소의 전자 하나를 관측한 결과가 저렇게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특정 붕소는 저렇게 나왔어. 좋아. 근데 다른 붕소를 갖다 놓으면요 저렇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붕소 하나를 이용해 갖고 실험을 막 해가지고 얻어낸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다른 붕소를 갖고 와서 이 붕소로 실험을 해봤더니 이 붕소는 p 오비탈이 여기 지금 이게 x축이었으니까 이 x축에 걸쳐 있는 p 오비탈의 형태가 아니라 y축에 걸쳐 있는 p 오비탈로 움직이더라. 아니면 어떤 붕소는 z축에 있는 p 오비탈로 움직이더라.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은 거지. 인데 사실 이건 큰 힘이 없어요. 왜냐면 붕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를 똑바로 세워놨는지 얘가 누워있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붕소 입자가 지금 똑바로 서 있는 상태인지 옆으로 누워있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전자가 돌아다니던 거 그냥 옆으로 눕혀놓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체로는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문제는 이제 붕소가 아니라 그 다음에 탄소를 데리고 오면서 자, 탄소를 이용해서 똑같이 실험을 진행을 해보면 얘도 두 개는 1s 안에서 발견이 잘 되고요. 두 개는 2s 안에서 발견이 되고 한 개는 지금 아까 그려놓은 이 붕소랑 똑같이 이 한 개의 p 오비탈 안에서 관측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 탄소의 나머지 한 개에 추가된 이 전자가 똑같이 p 오비탈의 형태로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 전자와 이 전자가 움직이는 p 오비탈의 형태가 달라요. 방향이 다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탄소의 요 두 개 일단 빼고 이 둘 중에서 한 놈이 x축에 걸쳐서 p 오비탈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x축에 걸쳐서 90% 확률로 발견이 되면 나머지 한 놈은 y축이나 z축에 걸쳐서 90% 확률로 발견이 되더라 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같은 모형 안에, 그러니까 아까 수소랑 헬륨 얘기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수소도 그냥 저 공모양 1s 안에서 다 발견이 됐고 헬륨도 저 1s 안에서 다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얘는 이제 전자가 두 개 있을 때 얘네 둘이 같은 오비탈 안에 같은 오비탈의 궤도를 갖는 게 아니라 얘가 갖는 오비탈 궤도랑 얘가 갖는 오비탈의 궤도가 방향이 다른 거지. 생긴 것만 똑같이 생겼고. 그래서 여기서 더 늘려가서 질소까지 가잖아. 그럼 질소는 1s에 있는 두 개랑 2s에 있는 두 개 일단 빼고 그럼 나머지 세 개인데 이 세 개가 각각 서로 다 다른 방향의 p 오비탈을 나타냅니다. 이 세 개가 하나는 x축에 걸친 p 오비탈, 하나는 y축에 걸친 p 오비탈, 하나는 z축에 걸친 p 오비탈. 그래서 서로 모양을 다 다르게 나타내는데 그래서 우린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하기로 했냐면 이 p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방향성이 있네. 근데 그 방향성을 지금 관찰을 해보니까 축에 따라서 방향성을 갖고 그러니까 우린 이걸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냐. x축에 걸쳐있는 p 오비탈을 px,
y축에 걸쳐 있는 p 오비탈을 py, z축에 걸쳐 있는 p 오비탈을 pz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px, py, pz를 한 번에 묶어서 부르는 게 이 p 오비탈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p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서 p 오비탈은 오비탈 한 개가 아니라 사실상 안에 따보면 세 개의 오비탈이 합쳐져 있는 거를 얘기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 세 개 오비탈을 하나로 합쳐서 부르냐면 모양은 같지만 방향이 다른 오비탈이 세 개가 있으니까. 근데 s 오비탈에서는 왜 그런 얘기 안 했었어? 쟤는 애초에 방향성이 없으니까. 뭐 여기서 이제 추가되면 그쵸. 그러면 이제 질소 다음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제 산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산소일 때는 어떻게 되냐? 사실 원래는 좀 이따 얘기할 거였지만 질문이 들어온 김에 지금 잠깐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산소로 실험을 하잖아? 근데 산소 실험 결과는 질소랑 똑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오비탈이 추가로 발견되는 게 아니고,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산소에, 그러니까 요 두 개 일단 1s 2개, 2s 2개 얘네들은 무시하고, 얘들은 어차피 저 공 모양이니까 일단 빼놓고 나면, 얘가 갖게 되는 이 네 개의 전자 중에서 한 개가 뭐 px에 있다던가 한 개는 pz 뭐 아니면 py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머지 두 개가 동시에 pz 안에 들어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는 어차피 이따 얘기할 거긴 해요. 그쵸. 그래서 아까 세 번째 껍질에 이제 나트륨 얘기했었는데, 이 나트륨은 그 큰 공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나트륨 다음으로 넘어가면 마그네슘이 나올 건데, 마그네슘은 두 개가 1s, 2s, 3s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얘 6개는 요 중간에 요 안에 들어있는 이 6개는 p 오비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두 개씩 px, py, pz 나눠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껍질에서 나타나는 한 개, 이게 이제 추가될 때,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냥 끝인 건데, 그러면 마그네슘 다음인 알루미늄으로 넘어가서 이때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면 얘는 px, py, pz 중에 하나에 추가가 됩니다만, 다만 얘보다 큰 R형형을 나타내요. 한마디로 p 오비탈도 2p 오비탈과 3p 오비탈, 4p 오비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는다는 얘기지. 얘가 1s, 2s, 3s, 4s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흔하게 쓸 수 있는 건 딱 5s까지인데, 육지교원소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일단 흘러갑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단 s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그러니까 아니 애초에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부터 잠깐 다시 정리해보면, 얘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인 궤도더라. 이건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우리가 전자를 막 점을 찍어 놓으니까 얘네들이 전자들이 모여있는 구름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현대 원자 모형은. 그래서 전자 구름 모형 내지는 이제 오비탈, 현대적 원자 모형은 전자 발견 확률이 90%인 데까지를 눈으로 보이게 시각화해서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발견되게 되는 거는 s오비탈이라고 하는 애인데, 얘는 공 모양이라서 방향성이 없고, 대신에 얘가 전자수가 늘어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껍질의 개념처럼 커지게 되는 더 큰 s오비탈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크기 구분을 하기 위해 번호를 붙여서 불러준다. 이렇게 될 거고, p오비탈 쪽으로 넘어가 보면 얘는 이제 제일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누구부터냐면요, 여기 질소부터가 되는
아니지. 탄소부터라고 해야 되겠죠. 네. 탄소부터 이제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탄소부터 이제 처음 나타난다고 하면 안 되지. 아, 붕소죠. 붕소. 죄송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붕소에서 처음 나타나는 게 되는데, 근데 얘는 이제 형태가 이렇게 R형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어떤 축에 걸쳐 있는 형태를 갖는다. 즉 방향성이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이 방향성이 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구분하려고 X축에 있는 걸 PX, Y축에 있는 걸 PY, Z축에 있는 걸 PZ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P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이 PX, PY, PZ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 된다. 그러니까 즉 P오비탈 하나라고 하면 그건 사실 오비탈 한 개가 아니라 오비탈 3개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껍질의 개념, 그러니까 S오비탈 때처럼 껍질의 개념이 들어가서 전자수가 늘어나면 더 큰 P오비탈이 나타나는데 그걸 구분해 주려고 번호를 매겨 놓은 거지.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P오비탈을 뜯어보면 이 안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EPX와 EPY와 EPZ 이렇게 3개의 오비탈로 되어 있는 거고 3P 오비탈도 3PX와 3PY와 3PZ 이렇게 3개의 오비탈로 되어 있는 겁니다. 4P 오비탈도 4PX, 4PY, 4PZ 이런 식인 거지. 이해됨?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우리 첫 번째 껍질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로 갖다 놓으면 그게 1s 오비탈만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건 2s와 2p 요렇게랑 요렇게가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껍질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3s와 3p가 되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 껍질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건 4s와 4p가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건 OS와 OP가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전자수를 계속 늘려가다 보면 이 두 개뿐만 아니라 D오비탈이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 몰라도 돼요. 우리가 D오비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는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이 D오비탈은 뭐야? 어디다 정리할까? 옆에다가 쭉 나열을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 D오비탈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몇 개의 방향성을 갖고 있냐면 몇 개의 방향성 갖고 있을 것 같아? 6개? 자, S오비탈이 방향성이 없었어. 그리고 P오비탈은 3개의 방향성을 가졌어. 그러면 얘는 1개의 오비탈로 되어 있는 거고 얘는 3개의 오비탈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5개의 오비탈로 되어 있습니다. 방향성 자체가 5개야. 그래서 5개의 오비탈이 하나의 D오비탈을 이루어요. 근데 얘는 딱 X축, Y축, Z축 이렇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뭐 자세히 몰라도 돼. 얘는 얘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아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그냥 어렴풋이 아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얘는 몇 번째 껍질에서 처음 등장하게요? 얘는 첫 번째 껍질에서부터 나왔고 얘는 두 번째 껍질에서부터 나왔잖아. 얘는 그쵸, 세 번째 껍질에서부터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 번째 껍질이라고 인식해주는 건 3s, 3p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3d오비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수가 늘어나면 더 큰 4d오비탈, 그거보다 더 큰 5d오비탈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d오비탈 다음에 f오비탈이 또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방향성이 있을 텐데 몇 개겠어요? 7개. 그리고 얘는 몇 번째 껍질에서 처음 나타나겠어요? 네 번째 껍질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7개의 오비탈이 하나의 오비탈을 이루게 되는데 얘가 그러면 4f 오비탈이 처음이 되는 거고 5f 오비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일단 저게 오비탈에 나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저렇게 나열해 두고. 그러면 아까 우리 그냥 그 오비탈의 발견 과정을 보기 위해서 몇 개의 원자 갖다 놓고 그 개를 가지고 관측을 했더니 s 오비탈이 관측이 됐고 뭐 붕소를 가지고 관측을 했더니 p 오비탈이 관측이 됐고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 전자수가 계속 늘어났을 때 다른 애들도 다 어떻게 될지 보기 위해서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그러니까 쟤네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다 들어가 있는지를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제 실험 결과예요. 실험 결과로 얻어낸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제 실험 결과로 얻어낸 거기 때문에 전자가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고 그 확률이 90%인데를 그냥 우리가 얻어낸 거라고 봐야 되겠지만, 반대로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대충 우리가 규칙성을 알아내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 아니네. 규칙성을 알아내고 난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전자가 40개가 있는 애, 막 60개가 있는 애, 이런 애도 매번 1억 번씩 관측할 거 아니잖아. 그럼 얘는 60개니까 얘는 몇 번? 60억 번 관측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부터는 규칙을 알아냈으면 그 규칙을 이용해서 얘네들은 뭐 해볼 수 있겠어? 그냥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예측해 볼 수 있겠지. 우리가 직접 배치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실험 결과로서 얻어낸 거지만 여기서 규칙을 뽑아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배치를 해보자 라는 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되는 규칙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근데 보기 전에 잠깐만 쉬자. 입이 너무 마른다. 커피를 마셨더니. 그 얘기는 그만하고 원래 하던 얘기를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뒤로 이어가 보면 이제 전자 배치를 해보겠다가 우리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뭐가 있냐를 알아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뭐 물론 규칙은 이미 알아내놓은 상태일 거니까 이때 사람들이 다 규칙은 알아내놨을 테니까 우리는 그 규칙이 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되는 오비탈 전자 배치에 대한 규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게 두 번째인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파울리 베타 원리부터 해볼 건데, 이 파울리 베타 원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전자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죠. 그러면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작용해? 무슨 힘이 생겨? 인력이지, 인력.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생겨야지. 서로 다른 극이니까, 반대극이니까 반대극끼리는 끌어당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반대극인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존재할 거거든. 그러니까 잡아당긴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원자핵은 실제로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근데 왜 전자는 원자핵에 가서 붙지 않을까요? 그치? 그러니까 뭐야? 전자가 계속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자가 계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는 거거든. 이거랑 완벽하게 전자가 원자에게 끌려가지 않는 이유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지. 뭐? 지구가 태양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이유와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구는 태양의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태양이라고 하는 항성은 되게 중력이 큰 편일 텐데,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건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태양이 지구를 되게 세게 잡아당기고 있을 텐데, 지구가 태양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이유? 끌려가지 않도록 지구가 운동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까 얘기한 원심력 맞아요. 운동 상태가 있기 때문에 원심력이 생기는 거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얘가 운동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는 건데, 결국 어떤 뭐 지구가 됐든 전자가 됐든 어떤 물질이 운동 상태를 가지면 무조건 뭘 갖게 되냐면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 상태에 있는 물질이 가진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건 운동 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건 물리에서 할 거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개념만 생각해 두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전자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원자핵한테 끌려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 근데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면, 전자는 근데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이서 주로 존재하는 전자가 있고 멀리서 존재하는 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보어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 첫 번째 껍질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원자핵에 가깝죠. 근데 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원자핵에서 멀지. 그리고 이걸 오비탈로 가져와 봐도 마찬가지인데, 1s 오비탈에 갖는 애들은 90% 확률로 발견되는 공간이, 그러니까 주 궤도가, 주로 이제 존재하는 궤도가 원자핵에 더 가깝잖아. 근데 2s 오비탈인 애들은 원자핵으로부터 더 멀리까지도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차이는 왜 만들어지는 거냐? 왜 만들어질까요? 왜 운동하고 있으니까인데, 그러면 왜 만들어질까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 차이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에너지 차이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1S에 있는 애들보다 2S에 있는 애들이 어때야 될까?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랑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겠어? 2S. 그렇지? 왜냐면 중앙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더 많이 이겨야 멀리 있을 수 있는 거고, 가까이 있는 애들은 조금밖에 못 이긴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들은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고요, 원자핵에서 먼 전자들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거든. 그래서 전자들은 그 자체로 에너지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운동 상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도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공전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지구는 공전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하지? 자전도 하죠. 이건 사실 모든 천체의 공통적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전하고 공전을 다 해. 모든 천체는 다. 왜냐면 사실 공전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입자가 본인의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자전을 해야 에너지가 유지되거든요. 뭐 사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이 전자도 어떻게 되냐면 원자핵 주변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운동 상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는 그 전자 자체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전자의 자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가 자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스핀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는 스핀을 갖고 있어. 그리고 전자가 스핀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 생각을 해보면, 자, 전자가 스핀을 한다라는 건 마이너스 입자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띤 애가 돌고 있잖아. 그러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기게? 자기장이 생기겠죠. 사실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 자체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요, 마이너스가 움직일 때, 즉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우리 이거, 그렇죠? 이거 가지고 여기 전류가 흐를 때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고, 반대로 원형의 자기장이 있으면 이렇게 전류가 방향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 해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전자는 원자핵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에너지 때문에 스핀을 해. 근데 스핀을 하니까 자기장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얘네들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반발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스핀을 하고 스핀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있고 그 자기장 때문에 반발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게 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우리 전자 스핀 방향은 뭐 하나를 그냥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요렇게 도는 애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시계 방향이라고 생각해 보자. 하나 그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이런 스핀을 갖고 있는 전자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얘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어떤 전자랑 가장 반발력이 심해지냐면 본인과 같은 스핀 상태를 갖는 전자와의 반발력이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스핀 방향이 정반대라고 하면 반발력이 정말 작아지겠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처럼 되게 많이 작아지거든. 물론 0은 아닌데. 그래서 같은 스핀 방향을 가진 전자들끼리는 붙어 있을 수 없게 되는데, 근데 스핀 방향이 다르면 다를수록 반발력이 줄어들어. 그래서 보통 전자는 본인과 완벽하게 반대 방향의 스핀을 가진 전자와는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반발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같이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 되거든. 그래서 파울리 베타울리 첫 번째가, 이건 이제 사실 두 가지 규칙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 둘은 하나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전자는 스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인 애들끼리만 같은 오비탈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운동 상태를 가질 수 있어. 한마디로 우리 아까 1s에 두 개 들어있는, 그러니까 헬륨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헬륨이 가진 두 개의 전자는 우리가 얘 오비탈을 얻어봤을 땐 둘 다 1s 오비탈 안에서 관측이 될 거지만, 근데 그 전자 두 개 중에 하나는 위로 스핀하고 있다면 하나는 정반대인 아래로 스핀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좀 생각하기 쉽게, 좀 설명하기 쉽게 스핀 방향을 위아래로 아예 특정을 해놨어요. 사실 얘는 눕혀놓으면 왼쪽으로 스핀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스핀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시계 방향 스핀, 반시계 방향 스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위쪽 방향 스핀, 아래 방향 스핀 이렇게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위쪽 방향 스핀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이런 식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 방향 스핀이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스핀 방향이 정반대인 거 두 개끼리만 같은 오비탈 안에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칙을 찾은 거죠. 그러면 하나의 오비탈당 전자는 몇 개밖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두 개밖에 못 들어가지. 그래서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최대 개수는 두 개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를 뜻하는 게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가 돼요. 정리를 해보면, 파울리 베타 원리는 전자는 스핀을 해. 근데 그 스핀 방향이 반대인 애들끼리는 반발력이 줄어들어서 같은 오비탈 안에 들어있을 수 있어. 근데 어차피 하나가 이렇게 스핀하고 있을 때 얘랑 정반대인 건 그 반대 방향으로 스핀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항상 두 개의 전자끼리만 하나의 오비탈 안에 들어갈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껍질에 1s 오비탈밖에 없죠. 그럼 이거 전자가 두 개 들어가겠지.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두 개까지 들어가는데, 두 번째 껍질에 2s 오비탈에 두 개 들어가겠지. 근데 2p 오비탈은 전자가 총 몇 개 들어갈 수 있냐? 6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2p 오비탈은 EPX, EPY, EPZ 세 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어서 EPX 속에 두 개, EPY 속에 두 개, EPZ 속에 두 개에서 총 6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몇 개예요? 8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껍질엔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다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껍질은 보면 여기 두 개지. 그리고 여기 6개거든? 그리고 디오비탈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방향성이 5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디오비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총 개수가 몇 개예요? 10개지. 그럼 얘는 10개가 들어갈 텐데, 그럼 세 번째 껍질은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 맞아요. 실제로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최대 개수는 18개입니다. 그럼 선생님, 옥텟 규칙은 틀린 건가요? 틀리지 않았어. 아니, 정확하게는 저 옥텟 규칙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저 옥텟 규칙에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 무슨 개념을 배울 거냐면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뒤에서 얘기하고, 일단 그래도 얘가 3D 오비탈이 있다고 해서 얘가 18개까지 최대 들어간다고 해도 옥텟 규칙은 쓸 수 있어요. 왜 쓸 수 있냐? 이제 첫 번째 규칙이 중요한데, 첫 번째 규칙은 싸움의 원리입니다. 자, 싸움의 원리는 뭐냐면, 그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에너지가 많을수록 안정적일까, 적을수록 안정적일까? 적을수록 안정적입니다.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서 니들이 막 몸에 기운이 넘쳐, 에너지가 너무 많아. 그러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에너지가 없어. 막 지금 막 되게 지쳤어, 힘들어, 몸에 에너지가 별로 없어. 이러면 앉아있고 누워있고 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안정적인 상태냐라고 물어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안정적인 상태겠죠. 그래서 자연 상태의 모든 물질들 다 똑같아. 에너지가 많을수록 불안정하고요,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적이거든. 그래서 자연 상태의 물질들은 어떤 성질을 갖느냐, 본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에너지의 최소한만 가지려고 합니다. 일부러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려고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에너지를 주면 걔네들은 그 에너지를 무조건 방출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데까지만 가진 거니까. 무슨 얘기냐? 뭐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A가 A라고 하는 이 글자 상태를 유지하려면 100의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내가 얘한테 한 200의 에너지를 줘서 얘가 200을 갖게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100만큼을 방출해서 다시 100으로 내려가요.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본인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가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전자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밑에 방금 얘기했던 파울리 베타 원리를 이제 이거는 꼭 지켜줘야 되고요. 전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오비탈에 막 2개 이상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2개 초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것만 지킨다고 한다면 가장 최소한의 에너지만 갖도록 이제 전자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진다가 되는 게 이제 싸움의 원리예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지더라. 이거 d 오비탈처럼 보이네요. 에너지가 적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지더라. 이게 싸움의 원리거든. 근데 그러려면 이 규칙을 적용을 해보려면 어떤 오비탈의 에너지가 낮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배열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s 오비탈보다 2s 오비탈의 에너지가 커. 왜? 전자가 더 멀리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2s 오비탈보다 2p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큽니다. 이유는 아예 다른 운동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 근데 사실 아예 다른 운동 상태를 가져야 되는 게 왜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는 좀 그 자체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2p 오비탈이 2s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커라고 생각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두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2p로 뭉쳐놨던 2px, 2py, 2pz 있지? 이 셋은 다 에너지가 동일합니다. 이 셋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정확하게 다 동일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로 뭉쳐서 2p로 불러줄 수 있는 거야.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2p보다 에너지가 큰 게 누구냐면 3s고요. 3s 다음에 누구냐? 3p. 3p보다 에너지가 큰 거 3d가 아니라 4s고요. 4s보다 3d 오비탈 에너지가 더 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 자,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뭐 많진 않으니까 최대한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한번 전자 배치를 해보면 지금 우리 배운 걸 토대로 해보면요, 우리 오비탈 전자 배치 적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다. 그럼 얘는 전자 하나잖아요. 그러면 싸움의 원리에 따라서 제일 작은 얘한테 하나 채워주면 끝이니까 1s 1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헬륨은 전자가 2개인데 제일 작은 거에 2개까지 채울 수 있으니까 그냥 1s 2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럼 리튬은 이제 1s에 2개 다 차고 얘는 여기 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2s에
ES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베릴륨은 1s 2개, ES 2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붕소는 1s 2개, ES 2개, EP 하나. 이건 더 나눠서 EPX에 들어있든 Y에 들어있든 Z에 들어있든 그거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그냥 일단 뭉쳐서 적으면 이렇게 적히고요. 그 다음에 탄소는 그러면 1s 2개, ES 2개, EP 2개 이렇게 적는데 얘는 나눠서 적으면 어떻게 적히냐? EPX에 하나, 뭐 EPY에 하나 이런 식으로 적힙니다. 물론 무조건 X, Y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라서 Z에 하나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데 왜 이런지는 이따 나중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늘려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늘려가다 보면요, 자 여기에 2개 들어가고 여기에 2개 들어가고 여기에 6개 들어가고 여기에 2개 들어가고 여기 6개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18개 들어가거든요. 맞지? 그리고 4s 오비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합치면 총 몇 개예요? 20개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번까지는 d 오비탈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번까지 외우는 거고, 그래서 20번까지 해서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왜? 지금 보면 두 번째 껍질에서는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서 전자 8개 떨어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20번까지만 외워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21번인 어떻게 되냐를 보면 우리 실제로 주기율표 생긴 걸 보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하고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실제 주기율표 생긴 걸 보면.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있어? 없어. 없는데 원래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리고 붕소 잠깐만. 지우개가 너무 안 지워지는데. 아무튼 대충. 붕소도 떨어뜨려서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와 보면 나트륨, 마그네슘 하고 여기도 중간에 쭉 비어 있고 여기에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 아르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있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에 외우고 있는 칼륨, 칼슘, 아이고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러면 요 다음에 요 칼슘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요 자리에 바로 21번 원소가 와요.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주기율표에서 요 세로줄을 뭐라고 합니까? 네, 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족을 보면 얘 1족이고 얘 2족인데 얘는 13족이고요.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되거든. 한마디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20번까지는 뭐가 없냐면 3족부터 12족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실제로 없어. 우리 가로줄은 뭐라고 해? 주기라고 하잖아요. 3주기까지는 3족부터 12족 원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족 원소가 언제 처음으로 등장하냐면 4주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게 21번 원소가 되고요. 그러니까 21번 원소는 어떻게 되냐, 이거 순서대로 채워보면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다 채워진 다음에 3d 오비탈의 전자를 채울 거거든. 그러면 얘는 3d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옥텟 규칙이랑 어긋나기 시작하겠지. 왜냐면 얘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21번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인데 세 번째 껍질에 9개고 네 번째 껍질에 2개입니다. 왜냐면 3d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들어가는데 3d 오비탈은 아무리 그래도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럼 22번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0개, 네 번째 껍질에 2개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안 늘어나고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늘어나요. 칼슘 다음부터. 왜냐?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3d 오비탈이 채워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3대 오비탈이 채워지려면 전자가 10개 필요하죠. 그러면 딱 3대 오비탈이 다 채워지는 게 언제냐면 12족일 때 채워지겠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주기 13족은 그러면 3대 오비탈을 무시하고 생각하면 다시 옥텟 규칙이 만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위주로 다루게 되는 이유가 얘네들만 가지고 얘기하면 디오비탈을 아예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네들이 추가되는 전자를 항상 S오비탈에 채우는 애들이고 얘네들이 추가되는 전자를 항상 P오비탈에 채우는 애들이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몇 개야? 2개, 6개죠. 그리고 중간에 이 3족부터 12족을 우린 전이 원소라고 하는데 이 3족부터 12족 10개의 원소들이 D오비탈을 채우는 애들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 F오비탈도 했잖아. F오비탈을 채우는 애들이 우리 주기율표 아래 따로 빠져있는 히토류 애들이나 뭐 그런 애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인 건데 일단 어차피 뭐 일단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20번까지만 외워서 쓰는 거고 요 3족부터 12족이 그냥 그런 애들이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 당장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 순서를 외워서 이대로 배치가 되더라 라는 게 중요한 거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규칙을 다 얘기하고 하는 게 낫겠지? 네, 훈트 규칙. 자, 이 훈트 규칙은 뭐냐면요. 자, 보면은 얘네들은 원리고 얘는 규칙인데 이름을 일부러 저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물론 사실 싸움의 원리를 싸움의 규칙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원래 본명이 저렇게 되거든요. 싸움의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얘는 훈트 규칙. 원리랑 규칙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보여? 원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원리는 약간 원칙에 가깝고 규칙은 사람들이 정한 거에 가깝고 약간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쉽게 그냥 얘가 얘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훈트 규칙은 뭐가 전제되냐면요. 이 둘을 지키는 한에서라는 전제가 붙어. 그러니까 무조건 싸움의 원리랑 파울리 베타 원리가 완벽히 지켜지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얘는 홀전자 수를 최대라고 일단 얘기하거든. 자, 이게 뭐냐면 전자 스핀이 반대면 반발력이 엄청 줄어든다고 했지. 근데 그렇다고 반발을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싸움의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하지만 않는다면 이 둘을 안 지키는 것만 아니라면 한 오비탈을 전자 혼자 쓰고 싶어 하지 굳이 둘이 같이 쓰려고 안 해요. 그러면 얘는 지키되 따로 있으려면 S오비탈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S오비탈은 얘가 다 채워져야 그 다음 오비탈인 ES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싸움의 원리 때문에라도 무조건 순차적으로 1S 2개 채우고 그 다음 2S 채우고 이렇게 가는 건데 P오비탈을 보면 P오비탈은 PX, PY, PZ가 있으면 처음 전자가 여기 채워졌어. 그러니까 붕소를 기준으로 여기 하나가 채워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탄소일 때는 그럼 탄소의 전자는 하나는 여기에 들어있지만 나머지 하나가 굳이 여기 들어가려고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둘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싸움의 원리에 의하면 에너지 낮은 것부터 채워야 되는데 이 셋 중에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 전자가 이 셋 중에 아무 데나 하나 추가되면 이 둘 중에 아무 데나 하나 추가되면서 이런 식이 돼. 그러면 탄소 다음에 질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렇게 맞춰 채우는 거지. 이걸 훈트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홀전자 수가 최대, 즉 전자가 혼자 있는 개수가 제일 많도록 배치가 되는 거지. 단 어떤 조건 안에서? 위에 두 원리를 꼭 지키는 안에서. 그러니까 위에 두 원리를 지켜야 되니까 질소 다음에 산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아직 이 P가 다 안 찼으니까 3S는 못 데려와. 왜? 싸움의 원리에 의하면 얘가 다 차야 얘를 데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S 못 데려오니까 이제 산소 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 셋 중에 하나의 방에 전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겠지. 근데 그 하나 더 집어넣는 게 셋 중에 누구든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플로린 어떻게 되냐? 이 셋 중에 나머지 하나에 또 이렇게 집어넣고. 그럼 네온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집어넣고 다 차는 거지. 이게 헌트기층입니다. 그리고 3S는 이제 네온 다음, 즉 나트륨이 되어서야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되고요.